미국도 이거를 크게 연결하는 것이 대륙횡단 철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862년 7월 1일 대륙횡단 철도법이 통과가 됩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뚫어갖고 이게 만나게 합니다. 근데 저기가 지금 미개척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난제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저기 뭐 중간에 사막도 있고 산맥도 있고 그렇죠. 막 사막, 산맥, 뭐 대초원 여러 가지 지형이 있고 남북 전쟁 도중이어서 이게 통과는 됐지만은 건설하려고 보니까 노동자가 없네. 건설이 불가능한 겁니다. 딱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중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웬걸 중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거죠. 부지런하죠. 이때 새로운 폭약이 나옵니다. 노벨? 그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 한동안 폭약의 대명사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는 근데 뭘로 만드냐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이란 화학 약품으로 만듭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해서 만든 폭약의 상표명이에요. 아, 상표명이에요? 네. 그러면 약간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스테플러, 호치키스. 다이너마이트는 뭔가 강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마이티한 이런 뭔가 빠르고 강력한 이런 느낌이 드니까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상표명을 붙인 거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사실 이게 만들어진 지는 합성이 된 지는 좀 됐습니다. 한 1840년대에 물질이 합성이 됐는데 이걸 만들어 보니까 폭발력은 무지하게 강한데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게 액체예요, 액체. 아, 액체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충격이 가지고도 날리는 도중에 덜컥덜컥덜컥 하다가도 이게 막 그 안에서 뻥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사고가 엄청나죠. 우리 흔히 약국이나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글리세린, 이 글리세린이 그 니트로글리세린의 글리세린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 데서나 파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은 위험하지만 글리세린은 안정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화학의 세계란.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야 이거 폭약으로 괜찮겠는걸 해서 1864년도에 공장을 만들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처음에 양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다가 이걸 운반하는 도중에 폭발이 몇 번 일어납니다. 공장이 날아가기도 하고 수송하던 배가 날아가기도 해갖고 이렇게 불안한 건 도저히 선적 금지 막 이걸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만들었냐? 이 액체 상태의 니트로글리세린을 고체 상태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고체로 만들었냐? 얼리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알프레드 노벨이 이걸 흙에다 섞어보자. 유럽 지역에는 규조토라는 게 있어요. 해초 같은 것들, 그런 미생물 썩어서 만든 규조토라는 흙이 있는데 규조토요? 네. 그 도자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액체를 잘 흡수해요. 이거 우리 왜 규조토 발밑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도 쓰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흡수시키면 이게 찰흙처럼 굳어지거든요. 물론 폭발력은 약간 줄어들지만은 이거는 뭐 망치로 때려도 전혀 문제 없이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대량 생산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액체 상태잖아요. 네. 얘는 어떻게 하면 터져요? 얘는 조금만 충격을 주면 터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면 터져요? 그러다가도 터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얘를 규조토에다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해도 안 터지고요? 네, 규조토에서 신기하네. 이제 찰흙덩이처럼 만들어 갖고 놓으면은 안 터지고 거기다가 이제 뇌관을 꽂아서 치 하고 뻥 터지면 불을 붙이면 터지고? 그래야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은 걸 위에 딱 달려 있고. 신기하네. 심지가 달려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니트로글리세린은 도대체 왜 터지는 거지? 왜 터져? 오늘 한번 그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병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약품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짠! 이거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잠깐만 이게 조심하세요. 뭘까요? 터져. 이건 글리세린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글리세린은 우리 뭐 약국에서 살 수 있고 뭐 주변에서 화장품 만들 때 많이 하듯이 그냥 평범한 겁니다.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맞아요. 액체여서 네. 그렇게 한번 만지면 해도 네, 이렇게 해보시면 어머, 인체에 무해예요. 아주 무해한 인체에 완전 무해예요. 아니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손에도 많이 바르고 그랬었어 이거. 네. 피부 바세린 막 이런 느낌. 보습제로 많이 네, 발랐어 이거. 그렇습니다. 자, 글리세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분자 모형입니다. 글리세린의 여기 까만 게 탄소고요. 여기 빨간 게 산소입니다. 그리고 되게 흔하네. 네, 하얀 게 수소입니다. 일단 뭐 석유나 마찬가지예요. 완전 흔한 것들이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불에 넣고 하면은 불에 탑니다. 그죠? 수소니까 타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평소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고 뭐 산소 잔뜩 집어넣어서 탈 정도인데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폭발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 흑색화약 밀사쿠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잘 타려면은 산소가 폭발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왕창 들어가요. 즉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질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흑색화약에선 그게 질산칼륨이라는 추석이라는 형태로 같이 섞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딱 생각한 게 아니 그러지 말고 분자 자체에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은 그냥 훨씬 더 잘 탈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붙여보자라고 한 것이 거기에 산소를 붙여?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늘색 이 질소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통틀어서 니트로라고 합니다. 니트로. 글리세린에 여기 딱 수소를 떼어내고 여기다가 니트로기를 딱 붙입니다. 그래서 한 개 붙이고 여기 또 하나를 붙이고 니트로기 세 개를 딱 붙이면은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니트로된 글리세린이라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보시면은 뭔가 조금 더 위험해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혀. 아니야. 전혀. 색깔이 많아졌으니까 나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 동감이에요. 아까보다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깨질 것 같아 쉽게. 뭐가 늘어났습니까? 산소가 늘어났어요. 빨간 색깔이 늘어났죠. 여기 빨간 산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이 산소들이 갑자기 쪼개져 갖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글리세린을 태우는데 싹 동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터지죠.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네. 그냥 탄소에 산소를 한 200개쯤 붙여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폭약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어이씨. 그렇게 되면? 아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대 폭약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 진짜? 네, 분자에다가 산소를 갖다가 잔뜩 붙여갖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충격을 가하면은 그 산소들이 쫙 쪼개지면서 다 태우는데 한꺼번에 동원이 되게 만들므로써 굉장히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게. 그럼요. 빨리 과학자들은요. 네.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고 산소를 이렇게 붙여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붙여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걸 갖다가 계산해서 다 붙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 산소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질소가 같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니트로 형태로 붙여야 이게 됩니다. 이게 니트로 왜 형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산소가 붙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여기다 충격을 줬을 때 이 산소가 빨리 떨어져야지 그렇지, 빨리 떨어져서 그렇지. 반응이 될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질소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질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 대기 중에 80%가 질소잖아요. 질소는 과자를 많아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질소는 굉장히 안정해요. 그러니까 질소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되도록 다른 원자들이랑 결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떨어뜨려 놓는다. 그러니까 얘는 기회만 되면 약간만 충격만 되면 아 귀찮은 이런 산소들 다 떼버리고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의 충격만 줘도 이 산소들을 떼어내면서 도망가고 야, 있다. 나는 도망갈 테니까 너는 저기 폭발이나 시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샤워한 개처럼 툭 건드리면 푸르르 이렇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니트로를 갖다가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폭발력이 커지는 거예요. TNT가 뭡니까? TNT는 트라이 니트로 톨루엔이에요. 중간에 글리세린 대신에 톨루엔이라는 게 있고 트리니트로, 그것도 니트로기가 세 개를 들어있다. 현대 폭약은 니트로기가 덩어리가 3개에서 한 수십 개 정도 붙은 것들이 일반적인 고폭약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근대적인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적으로 산소를 막 떼었다 붙였다 해서 터지는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게 니트로글리세린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고폭약은 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네. 인류가 새로운 어떤 신 재료들을 많이 이제 막 개발하고 찾아내잖아요. 네. 질소 대신에 산소를 붙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더 센 폭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제일 양산하기가 편한 것이 우리 니트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니트로 베이스의 폭약이 많은 거죠. 노벨상 하나 받을 수 있겠다. 신기하다. 과학영재 우주는 뭐 척하면 초과 만들어봐요. 그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 있잖아요. 자동차 게임. 네. 거기에 보면 부스터를 딱 먹으면 NEO라고 써 있어요. 네요. 니트로잖아요, 그게 N. 이게 붙어서 산소가 파파박 결합되면서 뒤로 부스터 푸슉 나오면서 뺑 하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이런. 그거는 이 니트로가 아니라 사실 영어는 나이트러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NO2 질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어 있는 건데 그거는 N2O예요. N2O 질소 2개에 산소 하나가 있는 거예요. NO2는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걸 폭발해버리는 집어넣으면 엔진에 무리가 갈 정도로 폭발이 너무 심하니까 N2O는 그나마 산소가 적잖아요. 그래서 출력은 높여주는데 무리는 덜 가는 그래서 N2O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산소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이제 부스트가 확 되는 거죠. 척하면 척이네. 재밌다. 노벨이 그리고 이걸 갖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사실 대륙횡단철도 요 시점에서는 다이너마이트는 많이 공급이 안 됐어요. 처음에 그 과도기에 니트로글리세린 형태로 많이 선적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 시에라 네바다에서 폭발시킬 때도 이 액체 상태에 이걸 조심스럽게 부어서 뻥 터뜨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 보면 이제 바위에 정으로 깨서 틈을 만든 다음에 조그마한 거기에, 구멍. 거기에 흘려 넣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고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왔던 이제 중빈 노동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굉장히 거죠. 컸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서부 쪽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제일 이제 유명한 건 샌프란시스코지만 이때는 이제 LA가 제일 유명했고요. 그런 어떤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던 시대를 또 배경으로 해서 미드도 나왔었죠. 쿵푸라고 하는 또 미드가 나왔고 데이빗 캐라딘 나왔던. 네네네네 굉장히 오래된 우리 세대만 아는 네. 죄송합니다 제 세대만 아는 그 백인인데 소림사 가서 쿵푸 배워서 이제 온 사람이야. 근데 약간 이미지로만 떠올리면 네. 차이나타운 하면 뭔가 음습하고 그들만이 숨기는 뭔가가 있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생각해보면 미국의 그 어떤 서부로 연결되는 개척 시대에 중국인들의 희생과 노동력이 굉장히 큰 네. 힘이 되었다는 거.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 그래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모여 살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학살 사건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또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센트럴 퍼시픽의 핵심 투자자가 리랜드 스탠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리랜드 스탠퍼드가 스탠퍼드 대학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탠포드가 이름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의 또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스탠퍼드 대학에 뭔가 중국인들이 좀 입학할 수 있는 기호를 만들자. 그 차이나 쿼터가 생긴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게 있고 이 시기에 또 알루미늄 공업을 발전시킨 또 미국의 화학자이자 금속학자 찰스 마틴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또 돈을 하버드 대학에다 내가지고 하버드 연칭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 연칭이 중국어로는 옌징, 우리가 읽으면 연경입니다. 이 중국 수도 옛날 이름이 이제 연경인데 그래서 중국 학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중국 학자들한테 하버드 대학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도록 뭐 하는 건데 이 덕을 제가 또 봤는데 이게 중국 사람만 주니까 야 이거 연칭이 너무 중국화된다 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해서 학자들을 이제 초청하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베트남, 태국까지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연구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연구자들이 좀 미국에서 연구하면서 미국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아시아 노동자들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이후에 이제 또 그걸 기부해서 하는 이제 이런 문화가 생기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미국의 역사를 알면서 참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미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엄청나게 불러일으켰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과 뭐 3년여 만에 드디어 만납니다. 유타주에서. 그래서 저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센트럴 퍼시픽과 유니언 퍼시픽의 양쪽에 기관차가 딱 와서 양쪽 사장이 저렇게 손잡고 그래서 저게 우리가 레일을 고정할 때 저 나무 침목을 깔고 거기다 레일을 놓고 그 레일을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스파이크로. 그래서 저걸
라스트 스파이크, 마지막 스파이크를 고정시키는 행사를 저기서 해서 저기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죠. 저것과 함께 미국 전체 철도 붐이 어마어마하게 입니다. 일단 전쟁 중에 철도 노선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전쟁 전에는 이 철도 레일 간의 간격, 괴간 규격도 다 달랐었는데 철도 회사들도 다 제각각 난립했었고 이것들이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철도 회사들의 통합을 주도한 유명한 인물이 밴더빌트예요. 밴더빌트 그 밴더빌트. 네, 밴더빌트 대학교로 유명한 바로 그 밴더빌트가 증기선 같은 쪽으로 원래 운수업에 좀 가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후에는 철도 통합을 가속화시켜갖고 막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실상 산업계 최초의 거대한 독점 자본가로 성장을 하고 이 모델을 본따서 각 산업들이 초거대 기업을 만드는 이런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노폴리 게임이지. 그렇죠. 모노폴리 게임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해진 게 철강 쪽에 아무래도 이 네, 철도가 많아지면은 레일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다 공급하려면은 여러 가지 산업의 쌀, 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철공소들을 통합을 해서 앤드류 카네이가 그래서 철강왕으로 일어서게 되고 금융업에서는 누굽니까? 전쟁 중에 열심히 부정도 저지른 그런 바로 그 JP 모건이 이제 금융업을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거대 금융재벌로 도약을 하고 모든 산업계에 이런 무슨 왕들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규모가 커지면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의 양도 많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점점 더 혁신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경쟁력도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물론 뭐 그로 인해서 당연히 폐해도 엄청나게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수의 이런 독점 자본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가격을 막 휘둘르면서 돈을 갈퀴로 끌어 모으면서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그 돈을 다 그냥 정치권에 뿌리면서 부정부패로 늘어나고 진짜 미국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과 함께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도 극심해지는 이런 19세기 후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를 독점하게 되면 이것과 연계된 산업도 당연히 독점할 수 있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부정부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이 시기에는 뭐 완전히 그냥 커지는 것만 계속 탐욕의 추구를 시대죠. 했던 거고 이걸 연결해버리고 나니까 미국 사회에 엄청난 큰 변화가 하나 와요. 미국은 우린 대서양 국가다 그랬는데요. 이제 태평양 국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가 완성이 되면서 이른바 진짜 코스트 투 코스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여지껏 남북 전쟁하면서 자 서부 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중부였어요. 미시시피 서부에 미국 중간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진짜 서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시대가 열렸으면 사실은 명함의 암이 또 열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진짜 제국 미국으로서의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사실 여기 보면 존슨 대통령도 그렇고 그랜트 행정부 시대도 그렇고 사실 이제 팽창 정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매입했던 일도 이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서부로 이제 진짜로 이제 찐 팽창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 정책 자체는 뭐 물론 충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책은 사실 유화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 공간을 마련해주고 백인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계속 팽창을 하고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그다음에 원주민 땅을 침범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백인들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백인 정착민들의 시도 혹은 압박이 더 심해지고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지금 이때도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데 사실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버팔로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아메리칸 들소. 그렇죠. 원주민들이 이제 버팔로를 사냥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단적인 예로 1865년에 1,500만 마리의 버팔로가 불과 10년 뒤에 1,000마리로 줄었어요. 예? 지금 저게 들소 시체예요? 그렇죠. 저렇게 맙소사. 인디언들을 몰아낸다는 이유로 뼈다귀만 있죠, 뼈다귀만. 엄청나게 죽여대고
그냥 죽인 걸 갖다가 그냥 초원에 방치해서 썩게 만들고 저렇게 모아서 저걸 비료로 쓰기도 하고. 아예 주거 시설도 못 만들어요. 이거 막사 만드는 것도 다 그 가죽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모피 산업이 발달하면서 와. 장난으로 막 싸주기도 해요. 백인들 그렇죠. 지나가면서. 예, 예, 예. 와, 끔찍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주민이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뭔가 주민들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육군이 이제 전투에 한층 더 깊숙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뭐 리틀 비곤 전투 같은 경우. 카스터의 제7기병대가 전멸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군대를 투입을 하고 이제 완전히 더 잔악하게 이제 소탕 작전을 또 펼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진짜로 이제 원주민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그 과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미 육군 총사령관이 그랜트에서 셔먼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셔먼도 자기가 불태운 남부에 대해서는 좀 동정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여기 원주민들에겐 역시 무자비했습니다. 그 셔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보통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디언 그 집 있잖아요. 그걸 티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셔먼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구역에 단 하나의 티피도 용서하지 않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가치가 좀 상충하는 것 같은 노예는 더 이상 안 돼. 미국에 더 이상 노예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주민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는 미국의 이 시대.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시대상에 일단은 이제 흑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가치관까지는 갔는데 이 아시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인디안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저는 1980년대까지도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 인식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고 이제 문제는 사실 인디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혜택이 없었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각 네. 주마다 인디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별구역을 해서 어떤 때는 카지노를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게 인디안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거의 섞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태평양 전쟁할 때 보면 아버지의 깃발 있었잖아요. 그때 한 사람도 인디안 출신이 또 있어요. 사실 굉장히 정체성이 없어져서 지금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 시기에 대해서 뭔가 반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 얘기는 굉장히 그 시대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보면 미국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나를 지키기 위한 총기이냐 아니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무기이냐 뭐 이런 것인데 전미 총기협회 지금도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을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전미 총기협회와 인연이 깊다면서요? 저기 딱 마크를 보시면은 좀 밑에 숫자가 써 있죠. 창립연도 1871년 1871년. 남북 전쟁 끝나고 6년 뒤의 얘기입니다. 저게 사실 모델이 영국 총기협회가 있었어요. 영국도 원래 전 세계로 제국을 경영하면서 많은 군대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냥 문화가 발달돼 있으니까 평소에 육군은 적지만은 그래도 총 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게 좋으니까 스포츠로서 사격을 갖다가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전형 총기협회였는데 꽤 유용하다는 걸 미국 쪽에서도 인식을 합니다. 저희 얘기했지만 남북전쟁 초반 때 민병대 소집했는데 사격 실력이 형편없어서 총알만 낭비하는 일들이 허다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독립전쟁 시대 때부터 우리 스스로가 총을 들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아니 왜 평소에 총을 안 만져갖고 이렇게 전시에 헤매고 있냐. 우리가 평소부터 예비군 훈련은 없지만은 우리끼리 열심히 총도 쏴보면서 사격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운동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별로 호응이 없다가 남북전쟁 때 총맛을 본 사람들이 제대 군인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전쟁 직후에는 전쟁 끝났는데 무슨 총을 다시 쏴봐 하다가 좀 있고 몇 년 지나니까 좀 다시 한번 쏴보고 싶어지는데 생각이 들면서 그 고무렵 되면 좋은 총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부에선 또 이게 치안 유지 필요하게 되고 또 총기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하나 이걸 진흥시키는 단체를 만들어보자라고 만들어진 게 원래 전미 총기협회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처음 출발할 때는 유력 인사들을 여기에 얼굴마담으로 내세우죠. 그래서 초대 회장으로 모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원사이드요. 원사이드 장군입니다.
그래서 번사이드 장군 저희가 뭐 페덱스버그 등등해서 굉장히 뭐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을 텐데 사실 저분이 평가는 되게 좋았다고 해요. 되게 호인이었다고 합니다. 장비 느낌도 나고 와 걸걸하지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유쾌한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서 전후에도 뭐 기업 대표도 많이 하고 주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때 활약했던 인사들이 저기 나서서 총기의 이 맛을 잊지 말자라고 쭉 발전시키고 이게 또 그 당시에 남부에서 큰 호응을 얻습니다. 남부에서는 전쟁이 끝나도 총을 못 놓는 거야. 이게 북부에 대한 반감도 있고 계속 군정을 하면서 우리가 총기를 놓고 있으면은 언제 우리가 압제에 시달릴지 모른다. 우리가 총기를 들고 있는 거는 우리의 프리덤을 지키는 수단이다라는 인식까지 결부가 되면서 일종의 총기 소유 문화가 종교적인 수준까지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그런 열망들을 결집시켜준 단체가 바로 NRA가 돼서 지금은 진짜 가장 미국에서 강력한 이익 단체가 돼버렸죠. 이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 교섭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총기 사용 금지돼 있는 나라하고 미국하고 저는 제일 큰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총이 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건 굉장히 공격 수단으로서 이걸 느끼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자기 방어 수단으로 그렇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 그걸 또 헌법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진짜 오래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자기 방어를 하기에는 공격소총인데. 이게 제가 오승이잖아요. 가장 기억 남는 게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왜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거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정치권에서 NRA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바인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안 돼서 그 당시 NRA 회장이 누구냐면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이었어요. 찰턴 헤스턴이 NRA 회원들 앞에서 윈체스터를 위에 들고 이런 게 있어요. 내 손에서 총을 뺏어봐라 막 이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그 장면이 너무 많은 충격적이었어요. 국민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예.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믿었었죠. 했죠. 예. 못했죠. 자, 남북 전쟁이 남긴 것이 뭐 비단 총기 협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북군의 전투 중에 육군의 전투도 많았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아나콘다 작전이었잖아요. 해군 옆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군도 남북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뭐 육군은 전 세계 최대 규모가 됐고 해군도 영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해군국이 됐는데 이 직후의 상황은 갑자기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군축의 시대, 경제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면서 아무래도 해군을 유지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해양적으로 팽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긴 내부 발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대륙을 개발할 시기다라고 해서 외부 해양 영토에 대한 이 관심이 좀 잠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함도 다 이제 폐기가 되고 다시 해군 규모가 엄청나게 쪼그라드는데 우리가 근데 정신만 차리면 이렇게 강력한 해군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짜릿한 손맛은 있지 않았죠. 그리고 20년 뒤에 유명한 사상가 한 명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알프레드 메이언입니다.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명절 갖다가 마련하죠. 그러면서 전후 20몇 년 동안 우리가 드디어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 발판을 굳혀갖고 드디어 우리도 전 세계로 뻗어날 준비가 됐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우리 남북전쟁의 경험을 다 돌아보니 해양력이 있어야 진정한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는 이 이론을 설파합니다. 이때부터 정치권에서 드디어 팽창주의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이 아니라 프랭클린 이전에 티오도로. 티오도르 루즈벨트가 또 엄청난 해군 이제 지지자여갖고 네. 사실은 미국이 다시 한번 해군 팽창에 불을 붙이는 거에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말 20년 걸리죠. 네. 그러고선 티오도르 루즈벨트는 또 진보당을 만들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독특한 진짜. 당장의 영향은 안 미쳤지만은 그런 식의 뭔가 미국이 나중에 해양 강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역시 유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너튜브 SNS 영상에 이런 영상 컨텐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본인이 지금 하고 하는데요. 계시잖아요. 누가요? 많이 계세요. 만약에 링컨이 없었다면 혹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더라면 남부와 북부가 서로 간에 그냥
그럼 니네끼리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래. 이런 식으로 아예 쪼개진 나라 아니면 각 연방 체제 지금의 영국처럼 아예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냥 뭐 이렇게 인정하고 살자. 이렇게 연합 체제로 갔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예컨대 저희가 유고내전을 했잖아요. 유고내전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서로 다른 종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회는 일단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통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소수 종교라고 하는 게 카톨릭, 아이리시 쪽하고 히스패닉 쪽에서 하는 거 대부분이 사실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생각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 하나하나 찢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의 북부, 그다음에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유니온의 그런 어떤 힘이나 전통이라는 거 부분들이 저는 이후에 어쨌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20세기에 일어난,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이 대부분 대륙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전쟁을 피했거든요. 네.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스로 생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남북 전쟁이 그 생산력의 발전을 엄청나게 당겼겠죠. 이 부분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이제 하나의 미국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남북 전쟁 이전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R로 많이 썼는데 이 뒤로는 계속 is라고 쓰잖아요. 바뀌는 것처럼. 셸비 푸트가 그렇죠.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현충일이에요. 근데 이게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함께 가장 큰 행사,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면은 롤링 썬더라고 전국에 있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DC로 다 모입니다. 로링 산다. 네, 그래서 여기서 DC에서 엄청난 오토바이 굉음을 내면서 행진을 해요. 근데 진짜 장관이거든요, 이 모습도. 근데 이런 메모리얼 데이가 언제 시작됐냐면 68년에 남부가 항복한 5월 달에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데코레이션 데이였어요. 기념일, 승전 기념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날이 처음에는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북군을 기념하는 날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뒤에 있는 모든 미국을 위해 싸웠던 군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북전쟁을 뛰어넘은 어떤 그런 날이 됐다는 거고, 사실 이게 이제 미국이 진정한 하나가 됐다. 미국인이 이걸 아가 이제 아니고 이즈가 됐다. 네, 기념하는 날이라고 저는 좀 의미부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랜트가 했던 마지막 말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싸워봤자 의미가 없다. 싸워보니까 어때? 너무나 피 튀기고 의미 없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하나의 미국인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통합에 좀 방점을 찍은 전쟁이지 않은가. 근데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이것이 미국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정말 모순 덩어리 미국이라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의 미국도 미국. 근데 거기에서 또 차별법을 만드는 그 연방도 인정하는 게 미국. 지금 얘기하신 통합하는 그 메모리얼 데이를 기억하는 것도 미국. 그런데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과거사에 대한 이런 관점을 놓고서 아직도 많은 시각들이 서로 대립하고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이 없어요.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남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억하심정이 있고 이 억하심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저 북부놈들이 만든 역사가 아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갖다가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운동들이 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로스트 코즈, 그렇죠. 잃어버린 대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남부 쪽에서 엄청난 유행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가 United Daughters of the Confederacy, 연맹의 딸들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왜 딸들이에요? 여성들이 여기에 또 의외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것도 되게 희한한 현상이었는데 여성들이 사실 뭐 학교에서 뭐 교사 같은 걸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수치스러운 역도의 딸들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민들의 딸이다라고 하면서 남부 중심의 이런 사관들을 주변에 커뮤니티에 전파시키는 역할들을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엄청나게 돼서 남부에 수정주의가 확 확산이 됐고요. 이게 또 한 번 세대를 지나서 50년대,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벌어지고 다시 한번 남부의 질서가 뒤집힐 상황에 처하니까 다시 한번 이 수정주의 역사관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수정주의는 약간 유사 역사 뭐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으로 미국에서는 치부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정론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론의 역사학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나라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왔던 그 역사관들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수정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수정주의라는 게 사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남북전쟁 역사에서의 수정주의라고 한다면 또 다른 수정주의는 사실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경찰 역할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나왔던 수정주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사를 쓸 때에 어떤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쓰느냐에 의해서 그거에 반하는 쪽에서 은근히 화가 나고 이럴 때 뭔가 이제 그거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걸 저희가 수정주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시대적인 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남북 전쟁에 대한 네. 역사 전쟁은 다시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학회를 하나 가서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 나온 사람들하고 밤에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화는 되더라고요. 네. 남북 전쟁에 대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출신들이 흑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인 출신의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다양하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확실하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전히 그들의 인식은 남부는 정의로운 전쟁을 했다 혹은 북부의 희생양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최근에 와서 다시 또 이게 현실 정치에 이제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이민주의나 백인 우월주의랑 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반대급부로 한편으로는 남부의 자취를 지우려는 노력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이런 재건의 시대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남부를 포용해주면서 아 그래 너희 그래 니들도 고생했어. 이제 고생했으니까 인정해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지금은 수정주의 이제 용납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2021년에 리치몬드에서 로버트 리 동상이 131년 만에 철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걸 막으려고 했던 또 이제 단체들, 그다음에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흑인 또 뭐 등등 단체들이 해서 거의 뭐 무력 일보 직전까지 가요. 3차 불런 전투가 벌어질 뻔했네. 그렇죠. 메너서스 불런 전투가. 또 하나는 남부 장군들의 이름을 땄던 육군 기지들의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포트 리, 포트 후드 들어봤죠? 리 들어봤죠? 그리고 한쪽 다리. 포트 포크, 그 다음에 포트 브렉, 포트 베닝, 이 미 보병학교입니다. 조지아에 있는. 아펑 유명하죠 포트 베닝. 네, 베닝도 남부 장군입니다. 포트 AP 힐 IP 힐. 이름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사 청산입니다.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여전히 이제 이게 다시 역사 전쟁이 저는 오히려 시작됐다. 남부 영화 지우기. 네,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그렇죠. 하겠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이 시점에 나오겠어요. 그 말은 뭔가 진짜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역사 전쟁 혹은 남북 전쟁의 유산이 현재 진행형으로 치밀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게 영국과 미국 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끈끈한 동맹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바라보면 영국이 미국 쳐들어가가지고 뭐 워싱턴 불 나고 난리도 아니었고 남북 전쟁 하는데 몰래 배 만들어줘가지고 배상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남북전쟁 직후부터 이게 친해진 건 아닙니다. 미국은 떠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너넨 우리보다 못 미치지. 이륙까지 너네 우리 영국의 선진 이런 기계들 없이 니들이 어떻게 뭘 하겠니? 우리가 다 너네 면화 사갖고 우리가 전 세계에 상품을 파는 너네는 종속된 국가야라는 생각이 그전에 있었다면은 이 남북전쟁이 그런 구도를 갖다가 탈피하는 계기가 됩니다. 면화 수출이 끊기면서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산업 혁신의 계기가 됩니다. 면화를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 대금이 안 들어오니 영국제 기계들 이런 걸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수입 대체 효과를 좀 더 불러일으킵니다. 야, 우리가 영국제 기계 사올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봐야겠다. 자체 개발하자. 그래서 우리 자체 개발해서 이제 국산화하자. 그래서 이 당시에 좀 조잡하긴 했지만은 기관차관, 증기기관이라는 걸 갖다가 막 뚝딱뚝딱 만들어 보면서 하니까 되네. 많이 만들다 보면 또 실력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서 미국의 기술력이 영국을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전 이 시기를 갖다가 이 전후 시기를 보면은 마치 2차 대전 이후 미일 관계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의 일본이 잽이 안 됐지만은 전후 관계 속에서 일본이 빠르게 추격해오면서 미국이 일본을 괄목상대하기 시작하고 한때는 철천지 원수였지만은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 걸 하면서 야, 이런 변화를 갖다가 우리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이런 전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동맹이 끈끈해진 건 사실 1890년대에 가서 일이죠. 19세기 후반부터 미국과 영국의 국제정치 속에서 이해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네. 영국도 전 세계를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적들이 생겨나고 그게 마침 미국과 영국은 교묘하게 그 패권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였거든요. 근데 사실 또 앵글로색슨이라는 동질감도 조금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 지으면서 그 뒤엔 끈끈한 20세기의 관계가 이어지죠.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시간이 걸리고 또 이미 영국이 진출을 뭐 여기저기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을 보면 미국이 영국과의 협조 관계를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로 해외를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일단은 서부를 개척하고 남부 재건하고 이쪽이 더 우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외에 진출할 때 보면 한포 외교라고 보통 하죠. 그냥 배 몇 개 보내가지고 그냥 문 열자. 근데 그 문 여는 데가 대부분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기엔 너무 먼 곳.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Far East입니다. 동쪽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동쪽. 이거는 유럽에서 휙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은 그냥 캘리포니아나 시애틀에서 배 띄우면 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브레싱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쪽으로 해서 거기 이제 한포 사격해서 하지만 그것도 힘이 딸리니까 사실은 영국과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공조하는 디바이드 하는 거죠. 자기들의 롤을 너는 여기, 영국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그런 어떤 제한된 진출, 또 제한된 협력의 관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끝자락에 오면서 유럽은 정말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저기 한 발 더 와서 뭘 먹겠다고 하라는 와중 미국은 이제 고개 들고 이쪽으로 가면 뭐 있긴 한데라고 하는 그 끝자락 여기가 영국과 미국이 이제 조금 이제 힘을 합쳤던 그 지역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이 그렇죠.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직 유럽 세력들이 확 못 들어왔죠. 중국까지는 왔지만 아직은 일본, 한국 요 지역은 남아 있어요. 아직 안개가 이렇게 쳐져 있어. 지도가 맵이 안 밝혀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너무 멀어요. 두 번째, 야 거기 가면 뭐 먹을 게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긴 아직 비어 있고 우리가 중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게 약간 발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정말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산더미 같은 자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바라본 시각과 저쪽에서 바라본 시각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네 분 수고 정말 많으셨는데요. 남북전쟁, 우리 포아이즈에게 어떠한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느낌, 어떠한 경험을 줬는지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전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는 사상자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부대가 전투를 해도 부대원의 한 5%에서 10%만 희생이 돼도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전투 봤듯이 부대원 절반 없어지는 게 일상다반사였던 그런 전쟁이었죠. 굉장히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피 흘리는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소설가인 쉘비 푸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북전쟁 전의 사람들은 관념적으로만 같은 나라를 가졌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제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나라. 그다음에 남북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등등을 거치면서 분열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군복 입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이러면서 하나의 동질감은 조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 시발점이 남북전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뭐 남북 전쟁이
끝났음에도 미국의 모순을 다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전다방에서 남북전쟁이 끝났는데 뭔가 좀 아쉽기도 하지만 후련합니다. 더 하자는 거 아니죠? 네, 너무 후련합니다, 원장님. 너무 후련하고요. 그 남북전쟁을 공부하니까 확실히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번에도 이제 미국 출장 가서 포토맥 강에 이제 트레일을 뛰었는데 포토맥 강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맥클러렌이 바라봤던 그 포토맥. 스스로 포토맥군 사령관이 되는 지금 나 같아도 지금 이 강을 건너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원래 뭐 미국에서 그래도 미국사 나름 전공인데 20세기 전 미국사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대화가 생각보다 재밌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 힘들었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포부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앞으로 5년 안에 남북 전쟁에 대한 한국에서 단행본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만약에 단행본을 낸다면 한 100권 정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네. 뭐 항상 역사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남북 전쟁 이번 보면서 진짜 온고지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또 맞닿을 수 있으리라는 거는 저도 놀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미국과 앞으로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야 될 한국인의 입장에서 진짜 이 역전다방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중요한 이번의 계기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책을 쓰면서 6.25 한국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고 태평양 전쟁 끝나면서 끝내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고 6.25 전쟁 끝나면서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인류가요. 하는 전쟁마다 끝나는 전쟁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도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분열과 연합해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걸 보면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으로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뭐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순이라는 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해도 100년이 지나도 150년이 지나도 남아있다라는 거. 전쟁하지 맙시다. 네. 그 어떠한 신념도 그 어떠한 올바른 이론도 힘없이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주국방이 최고입니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을 뗐다는데 의의를 두면서 이 남북 정쟁은 슬슬 한번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 쫙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드디어 일단은 댓글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가만히 있어봐. 지금 동아시아 맵 클릭을 해놓고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도간에 아이가 떨고 있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러브하오. 다음 이 시간 우리 포아이즈께서 미스터 션샤인으로 변신을 해서 여러분들을 신미양요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배틀 오브 강화라고 불리우는 남북전쟁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는 구슬프고 처절한 외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